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석 정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잡입니다. 나 따라했지. 자 이번에는 따라했던 모사는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나라쟁이 밀떡. 네. 우리 대동단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했다기보다는 대동단결. 네. 이상하게 오늘 대동단결만 연달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시리즈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동단결.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한 3번 했습니다. 4번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번으로 바꾸고. 네네. 3.5번으로 하시죠. 타협을 해야 되니까 우리. 3-4번을 하시죠. 네네. 뭐. 하고 예. 한 번은 대동자만 나온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 작가님 네네. 이제 한 번씩 소개해주는 밀리에 관련된 네.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아, 책 많이 읽으세요 참. 원래 제가 작가이기 이전에 굉장히 헤비한 독자였죠. 책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일하던 데가 파주 출판 도시라 책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일단 뭐 일주일에 5권, 10권까지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야 거기 책 되게 큰 데 있잖아요. 네. 그 뭐지 거기. 지혜의 숲이요? 지혜의 숲. 네네. 아 거기 좋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지혜의 숲이 조성되기 전이었는데 네.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책은 굉장히 많았던 곳이라. 지혜의 숲이라고 엄청 이렇게 서가, 책 놓고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조금 좋아했을 때 이 휴가를 골로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조용하고 TV 없고 이래서 그냥 가서 좋아요. 책 읽고 그냥 이렇게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그게 그 출판도 자체가 되게 조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내가 지금 존경스러워. 나는 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바로 자, 받는 거 오랜만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을 소개하는 책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름이 지금 네. 뭐 봉오동 전투 영화 곧 나오잖아요. 아, 네네네. 지금 이거가 나올 때는 영화가 개봉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개봉할 제가 어제 시점이겠죠. 보니까 15일 남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올 때 그런가? 개봉일에 맞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왠지. 같은데?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개봉 박두. 봉오동 청산리 전투나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 좀 높아져서 자료를 좀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뭐 나와 있긴 한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연구 논문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내년이 이제 그 봉오동 청산리 100주년 100주년이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러네요. 1920년 네, 네, 네. 100주년. 그래서 학교에서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뭐 자료들도 있고 뭐 영화도 사실 거기에 좀 맞춰서 나온 측면이 좀 있죠. 네, 홍범도 장군은 1868년에 태어났다고 돼 있는데 생연도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태어났을 때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죠? 왜냐하면은 태어났을 때는 집안 태어났을 때 중요한 인물이 잘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 중요한 있죠. 금수저. 그러니까 이제 빼고는 그러신 것 같아. 집안이 네. 뭐 아버지가 머슴이었고. 머슴이었잖아요. 네, 네. 빨리 여의셨죠. 그러니까 탄생이 잘 기록이 안 되는 신분이었다.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출산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래서 친척 집에 갔는데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네. 여담으로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 제가 태어났을 때 네. 제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빨가벗고 이렇게 네, 태어났을 네, 때 네, 사진을 찍잖아요. 몇 시에 태어났다고. 네, 네. 근데 제가 빨가벗고 있어요. 근데 성별이 여로 돼 있습니다. 에이? 뭐예요? 또 까봐야 되는 거. 여담이네 진짜. 그래서 여담이죠. 아, 남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장실 같이 갔죠. 여담 여기까지. 뭐 완전히 차고도 이런 차고가 없네요. 네. 아, 그래서 이제 눈칫밥을 먹다가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평양 가명, 평양 진위대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진위대 말고 친권 신의군 아니 친위대라고 부르는 이제 군대 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안 돼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10대 중반인데. 근데 이제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이래서 일단 나팔수는 이제 어린애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나팔수로 지내다가 본인 얘기로는 본인을 괴롭히던 상관과 싸우고 탈영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후에 계속 트러블을 보면 성격이 좀 있어. 본인이 부당한 거 못 참아. 맞아요. 약간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죽였잖아요, 거기. 그렇죠. 여기 이제 본인의 나온 책은 이런 책들은 그냥 자기한테 월급을 안 준 제지소 주인을 네, 때렸다. 주인.
라고 나오는데 어떤 기록은 죽였다. 죽였다. 네, 이런 기록이 같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서 이제 군대에서 탈영하니까 평양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함경도, 평안도 일대를 떠돌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심지어는 출가도 하고 출가도 했는데 거기서 비군이랑 눈이 맞으신 거예요. 오요요요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 진짜.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군이 이제 배가 좀 불러오니까 고향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자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지소에서 일했던 게 그때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영화에서는 홍범도가 누굽니까? 유해진이었나? 아니 그런가요? 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모르긴 모르지만 그 총을 쏘는 거면은 유준열이랑 요 영화에서는 봉오동 전투 전체의 어떤 그 왜 봉오동 전투 초반에 그 유인 작전이었죠. 봉오동 그 골짜기로 골짜기 네. 그 유인하는 그 부대. 한변에서 이렇게 덮칠 때. 제가 이렇게 그때 이화일이 이끄는 그 부대가 있었어요. 네네. 그 부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직접적으로. 왜냐면 이게 너무 알려진 스토리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일부러 좀 감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가 나와봐야지 예, 이제 예. 이게 전체 부대 얘기인지 아, 네. 그 계곡으로 유인하는 유인 부대 얘기인지 그거는 유해진이 저 홍봉도는 아니고 유해진은 칼을 휘두르는 배역이라 일단 홍범도 아니야. 그 캐릭터는 아니에요, 확실히. 홍범도 그 부대에 그 홍범도가 이끌었던 그 부대에 그 일부, 유인했던 그 가상인물의 정도는 배역이 안 맞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홍범도 장군은 1920년쯤 되면은 이미 50대예요. 그렇죠. 예. 1868년대. 아, 그러네요. 딱 50대네요. 상당히 이제 나이가 많은 배우가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누군가의 특정 인물을 조명하지 않는 게 이 그렇죠. 영화의 매력일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그 부인이 있는 이제 집에 정착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근데 강원도 이제 함경도 일대는 굉장히 산이 험하니까 농사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이제 사냥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을 가지고 그래서 뭐 군대에서 총도 쏴봤고 그 다음에 또 뭐 귀골도 장대하고 이러니까 짧은 사이에 이제 그 지역 일대에 이제 포수들의 리더로 떠올라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조선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수들을 계속 조직을 하거든요. 뭐 포개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하는데 그쪽에 일종의 이익 단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뭐 그 친위대, 네, 진위대 이런 부분이랄지 그 조선 근대사 네. 조선왕조 500년의 근대사를 좀 보시면 특히 밀리 쪽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당시 이랬어요. 네. 그 포수 협동조합 겸 예비군 겸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런 거죠. 포수 노조. 포수노조. 네네네. 왜냐하면 관이랑 협상을 해야 돼서 왜냐하면 수령노조. 그 이제 사냥에 수행물도 바쳐야 되는데 사실 사냥이라는 게 하루는 호랑이 10마리 호랑이래 멧돼지 10마리 잡았는데 다음날 꽝 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는 쪽은 그래도 하루에 한 마리씩 바쳐야 되는 쪽이잖아요. 관공서에서는. 그럴 때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조의 한 지휘장이었구만. 그렇죠. 지휘장.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그 위기감이 닥치는 게 뭐냐면 이제 정미년에 이제 의병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일본이 법을 하나 발표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화약 총포류 단속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총독법. 개인은 총을 소지할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말과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치안이 굉장히 어지러웠기 때문에 의외로 민간의 총기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학 농민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 되면 활빈단서부터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시기 되면 의외로 민간의 총기가 굉장히 많이 불화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화승총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장간에서 굉장히 많이 있던 상황이고 특히 포수 같은 경우는 이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해라 라는 얘기는 생계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그런 평안도 이런 데서는 포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왜냐하면 막 그렇죠. 우리 집 소를 잡아간 호랑이 잡아주고 멧돼지 잡아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존경받는 근원이 총이잖아요. 이걸 뺏어간다는 건 사실은 뭐 보상책이니 뭐니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였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이분이 그것만 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그럼요. 이제 네네. 의병 활동한 건 아니고 네. 뭔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아까 잠깐 지나가셨는데 우리 저 출가를 해서 네네. 그 절에 있으면서 한글 배우고 이분이 네네. 뭐 글도 배우고 예. 우리의 역사도 배우고 이순신 장군이라는 어떤 뭐 그런 어떤 의식이 좀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의식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족 의식 더하기 이제 위기감,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이 여기까지 닥쳤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에서 그런 느낌 포스들을, 근데 보시면 상당히 많은 포스들이 총기를 반납해요. 왜냐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일본 애들이 머리를 쓴 거죠. 아, 우리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번호 적고 거기다 딱 도장 하나 찍어서 돌려줄게 라고 해놓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정도면 사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쓰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총을 가지고 걷어내놓고 이제 약속한 날짜에 오라고 하니까 갔더니 아, 저기 군대에서 가져갔으니까 군으로 가져가라고, 군대로. 들어가네. 네, 그리고 병영으로 가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싹 총기를 회수해버린 거죠. 아이고. 예, 근데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예측해서 자기 주변의 포스들한테 총기를 반납하지 말라고 설득을 했던데,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포스들로 의병을 조직해서 일본군 우편마차, 그 다음에 수송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일진회 회원들을 싹 다 잡아다가 이제 총살 시켜버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근대 국가에서는 사실 전신, 우편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게 깔리기 시작하고, 이게 그렇지. 일본 제국이라는 거를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렇게 의기양양했던 애들 잡아다가 이제 총 쏴 죽이고, 뭐 전신주 도끼로 끊어버리고, 주재소 불태워버리고, 막 그다음에 우편마차 습격해서 마차 뒤집어버리고, 막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일본군이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거기다가 잡으려고 하는데 사실 함경도 산이 얼마나 험해요. 또 뭐 정찰기가 있어, 아니면 무슨 이렇게 레이더 같은 게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신출기몰하셨고. 그래서 네. 그 별명이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 나르는. 비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나르는 네네. 홍범도. 비장군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죠. 플라잉 제너럴. 네, 그래서 이제 일본군도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1910년이 되니까 이제 일본이 조선 식민지로 이제 만들고 나서는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의병 활동, 무장 투쟁을 하기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장 투쟁 조직들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간도, 그리고 이제 뭐 연해주 뭐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근거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월경 작전을 계속 이제 하게 됩니다. 홍범도 장군 부대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1917년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한번 터지면서 적백 내전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되면서 이제 그 조선 독립군 측도 이제 뭐라고 하지? 일종의 통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는 여러 갈래로 이제 됐다가 우리끼리 따로따로 했다가는 안 되니까 역량을 모아서 집중하자. 그거에 대한 이런 거죠. 연구가 많은데, 이게 청취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지금의 그런 정규군식으로 완편을 네네, 갖추고 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죠.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던 그런 네네. 것이 좀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네. 이때부터. 뭐 아무래도 게릴라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문제의 이제 봉오동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만주나 간도로 망명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이들을 무장 투쟁 조직에서 흡수하면서 전력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체코 군단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체코 군단이 1919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새로 독립한 자기네 나라 체코로 돌아가려고 이제 배에 타기 시작하는데, 배에 타는데 무장은 해제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 무장들을 상당 부분이 이제 독립군에서 이제 획득을 하죠. 모신나강 소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되게 재밌는 걸 봤는데, 모신나강이라 그러면 어느 나라 때 생각하세요? 뭐 미국제도 있고 러시아제도 있고 되게 복잡하죠. 영국 심지어 벨기에제도 있었어요. 체코제? 초기엔. 레밍턴사 모신나강이 역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그 총이 많이 필요한데 자기네 공장에서 수습이 안 되니까 미국 공장에다가 이제 이제 하청을 준 거죠. 레밍턴사인데 모신나강이에요. 근데도 재미있는 게 이게 원래 러시아에 갔어야 되는데 네. 납기가 늦어가지고 찰필하던 사이에 러시아 혁명이 터져서 그렇죠. 대부분이 못 갔어요. 그러다가 그 상당수를 체코 체코 군단이. 군단에 원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 네.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레밍턴사 마크가 붙은 모신나강. 그래서 뭐야 이게? 그리고 이거를 독립군이 들고 일본군이랑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동아시아 정세라는 게 그만큼 복잡해졌다라는 복잡했죠. 걸 좀 볼 수 있었고, 이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압록강 일대, 압록강과 두마강 일대에 이제 초소를 세워두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철조망 세우고 이럴 수가 없었으니까 그 빈틈을 이제 독립군 부대가 계속 습격을 하는 거예요. 습격해서 특히 겨울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서 초소를 습격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약탈하고 이제 약탈이라고 일본이 표현하는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한번 벼르고 있었는데 이 홍범도 장군 부대가 한번 1920년에 싹 한번 밀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홍범도 장군 부대는 강을 건너 퇴각을 했는데 일본군이 갑자기 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 강이라는 얘기는 두만강이에요. 네. 두만강 건너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는데 최근에 영화 나오면서 계속 얘기가 되죠. 뭐 이제 사살을 몇 명을 했고 뭐 전과가 150 몇 명인데 그게 맞다 틀리다. 거의 한국은 거의 안 그거는 죽었고. 사실 우리 뭐 밀떡 초기에 계셨던 그 이상훈 네네네. 박사 분들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그 이슈 중에 하나죠. 특히 그 청산이 우리가 대첩이라고 불렸던 네. 저 어렸을 때는 대첩이라고 그렇죠. 네. 불렸죠. 이 봉오동 전투는 청산이 전투하고 뗄라 뗄 수 없는 그렇죠. 관계이기도 네. 한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재해석, 네. 뭐 이게 대첩이냐 아니냐, 네. 뭐 심지어 뭐 사살자가 뭐 3천까지로 지금 네, 보는데 네. 일본 측 자료에는 뭐 너무 많이 차이나죠. 11명밖에 없어요. 네. 예. 과연 이게 어디가 진실이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자체에선 전사자 1명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뭐한 게 네네. 그 당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그건 확실하게 아닌 게 너무 심하네. 그 추적대를 조직한 그 대대 그 편제가 네. 그 정규군이기 때문에 군경이 합동으로 하지만 편제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게 대충 한 300명 안 되는 수준의 그래서 네. 그 정도다. 편제 수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골짜기 협곡에서 어떤 그 매복에 걸린 거는 맞는데 전사자가 1명이라고 그거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군 표현이 전사자 1명이고 거기에 이제 또 제3자가 중국이었잖아요. 중국 쪽이 파악한 전사자는 한 50명 정도? 그렇죠. 근데 그 재밌는 게 그 월강 추격 때 네. 그 주인공 또 영화 얘기로 너무 빠지면 안 되지만 그 주인공이 그 되게 유명한 일본 배우가 배우죠. 네. 출연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본인이 감당이 안 될 건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뭐 저기 미국 배우 중 되겠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수용 못하는 그런 그렇죠. 문화인들은 아니죠. 아니요. 일본에서. 말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분들이 또 빽빽 그럴 텐데 말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거. 아무튼 국민 배우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 봉오동 청산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자료 조사를 더 해서 한번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요길 준비할 때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말씀은 일본군이 주장하는 전사자는 1명. 그다음에 중국 측이 보는 전사자는 한 40명에서 50명. 그다음에 그 우리가 보는 이제 그 전통적인 거는 한 150명 정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를 보는지는 각자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게릴라는 패배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게릴라는 패배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고 사실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봉오동 전투에 중요했던 점은 뭐냐면 일본군이 무려 300명이면 거의 대대급 병력이잖아요. 대대급 병력이 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표현대로 의하면 그런 잔비들 그 비무장 부대를 포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복에 걸려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월강 추격 때가 완전 정해 아니었습니까 그게? 정해죠. 뭐. 나름 정해였고, 근데 저 일본 측 자료는 정말 좀 제가 일본 측 자료라 그러는 게 아니라 믿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 예를 들어 봉오동 전투가 한 번 전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추격전에서 몇 차례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 전투를 어디까지 묶어내느냐. 예를 들어서 삼둔자 전투 하나만 놓고 보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식으로 이제 그 전사자에 대한. 근데 일본 달라져.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 자료는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이 아주 그 뭐 격전이 되고 네네. 태평양 전역으로 가기 전이니 훨씬 전이니까. 네네. 점심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일 전쟁도 몇십 년, 그러니까 17년 있다 일어나고 그런 시대니까 자료들이 계속 이렇게 축적이 돼 있고 그 전투 상보가 다 그렇죠. 올려져요. 네네. 그런데 그게 좀 미심쩍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쪼개지든 병오동 그 지역에서 우리 측도 우리 저 독립군 측도 홍범도 부대도. 네, 홍범도 부대도 한 300명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네들 자료에 의하면 전사자가 많은데 우리 쪽에 네네. 그렇게 해서 뭐 거의 괴멸을 시켰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청산리 그 전투에서는 홍범도 세력이 거의 와해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네네. 주축으로 거의 절반, 그러니까 그 청산리 전투를 봤을 때는 거의 절반이
홍범도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거기서 이제 말이 안 일본군이 사살했다고 하는 이제 그 게릴라의 상당수는 사실 그 지역에 사는 조선인 농민들이었어요. 그렇죠. 양민 학살을 네, 해놓고 네, 네. 거기에 묻어버린 거네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측 자료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제 이런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놓고 봐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봉오동 천산리 전투에 있어서 우리 측 전과의 가장 큰 집계한 데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 이상훈 교수 얘기했죠. 전장 평가가 안 된 거예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할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은 독립군 부대는 그냥 게릴라였기 때문에 그냥 편제를 유지해서 매복 공격하고 탈출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한가하게 전쟁 뭐 내려가서 뭐 총 수거하고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카운팅할 필요는 그렇죠.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봉오동 전투에 실패를 겪은 일본이 대규모로 부대를 투입했던 게 사실은 청산리 전역이었고 청산리 전역에서는 역시 이제 사상자가 그렇게 낮다고는 뭐 사상자가 일본 측 주장으로 10몇 명이지만 일본군의 전투 보고서에서는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 사단급 병력을 동원했는데 수천 명 수준의 독립군 부대를 포착하지 못하고 주력을 괴멸시키지 못했으니까 전투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사상자 측면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이뤘느냐 못 이뤘느냐 중요한데 굉장히 치밀했어요. 그때 일개 연대 병력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상륙시켜서 소련 쪽으로 러시아 쪽으로 탈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독립군 주력 부대가 탈출을 하는 거를 막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저도 청산리 대첩이라고 더 이상은 안 불러요, 개인적으로는. 청산리 전투로 봐야 되는 네, 것 네. 같은데, 문제는 그 말씀하신 그런 그 팩트는 저도 네, 네. 동의하고, 다만 그 당시 그런 그 치밀하게 그렇게 일본군이 했다는 게 너무도 명백한 게 계속 쫓겼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 다음에 쫓기다 이제 더 이상 쫓아서는 안 되겠다. 네. 뭐 어찌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도 네, 대응을 해야겠다 해서 돌아선 것이 그 결과물이 청산리 전투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자 뭐 신효성 씨 같은 경우는 신효성 박사 같은 경우는 청산리 전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 전투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청산리 대첩은 좀 애매하고 청산리 전투는 한 번이란 뜻이잖아요. 청산리 전역은 여러 차례가 벌었던 얘기니까. 빠르네요. 근데 저는 그 그래서 저는 공간사나 그 전사를 많이 읽어봤지만 사실 전역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거는 점심은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점심 청산리 점심. 그분의 의견은 그렇다고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니까 하는 거고 이분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 높아지는 표현이네요.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이 그냥 봉오동 천산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왜 그러냐면 이후에 은퇴하세요. 나이가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련에서 지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소련에서 지내던 이제 고려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공산주의로 돌아선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김자진 장군도 이후에 직후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묻혀버린 거예요, 일종의 역사 속에서. 근데 저는 네. 사실 어렸을 때 청산 대첩 이렇게 배웠고 네, 네. 또 하나는 청산 대첩의 홍범도 장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청산 대첩은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렇죠. 김좌진 장군이 한 거고 김좌진 이범석 네. 이렇게만 나오지 그렇죠. 네. 전혀 안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결과였지 그리고 이제 않나. 연해주 지역에서 지내다가 37년에 이제 스탈린이 싹 다 중앙아시아로 보내잖아요. 강제 아, 이주. 예. 이주 근데 정책. 이때 이주 강제 이주를 당하세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지로르다라는 지역에 이주가 되셨는데 이때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1868년생이니까 그렇죠. 8년이면 거의 70 이렇게 됐는데 이 강제 이주에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것만 대단하다. 예. 6,000km 거의 왔죠. 6,000km도 문제가 아니라 막 그냥 화물 열차에다 그냥 무작정 실었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신 뭐저 아프리카 노예선 같이.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아, 많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왔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크지로르다에서 지내시는데 좀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독립전쟁에 있어서는 진짜 큰 별이신데 여기서는 뭐 그냥 고려인 노인네잖아요. 수위했다면. 그러니까 극장 수위, 이제 정미소에서 일을 하고 극장 수위는 파트타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소설 소재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요 극장에서 홍범도 장군을 주연으로 한 연극이 맞죠. 들은 거. 됐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연극을 본인이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이제 물론 고려인들이 했던 지금도 거니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우리 그 이제 소위 뭐 아까 이제 여담으로 플라잉 제너럴 네, 네. 나르는 장군 우리 홍범도님을 지금은 네. 지금 그분의 어떤 묘소랄지 이런 게 어떻게 크질 되나요? 오르다에 조성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네. 이제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이분 고향이 평양이잖아요. 네. 아, 북한이 뭔 소리냐? 이분 우리 공화국에 이제인데 공화국으로 모셔야지 하면서 약간
팽팽해지면서 이제 답이 안 나온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제 유해를 모시는 거를 얘기를 한 아니면 그거 이전에 그거는 좀 뭐 그 문제가 있고 조금 오래 네네네. 걸린다면 그거 이전에 그곳의 어떤 그 관리 상태랄지 뭐 이런 건 그 이제 묘소는 굉장히 잘 조성돼 있고 아, 동상도 있고 그다음에 네. 극장도 남아 있고 아. 왜냐면 그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아직 남아 있고 조성한 거리들이 있으니까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라고 하지?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홍범도 장군을 모셔와서 국립묘지에 제일 좋은 자리에다 안장을 시켜놓고 이제 그 독립된 국가에 모셨다는 걸 저희가 뭐 보여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 여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 게 독소전이 터졌을 때 거의 70살이 넘으셨죠. 그렇죠. 자기가 참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소련군 장교가 노인네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랬더니 내 솜씨를 보여주면 하고 동전 있죠. 그러니까 일설에는 동전을 세워놓고 쐈다. 아니면 딱 동전을 던지고 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동전을 맞춰서 이제 소련군 장교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다. 라는 얘기가 전해집니다만 어쨌든 이제 독소전에 참전하지는 못하셨다. 아마 이분 성격에는 침략자와 한번 싸워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은퇴를 하셨지만 은퇴 전까지 성격은 안 죽으셨죠. 그렇죠. 네. 그리고 1919년에 우리 그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서 그것을 전투의 어떤 그 승리로 이끄는 그런 명장군이셨고 그분의 어떤 그 구국의 정신에 고개 숙여지고 네. 지금 우리 그 일본하고의 문제가 지금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뭐 봉오동 청산리 전과가 과장됐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사실은 틀릴 수밖에 없죠. 전장평가가 제대로 안 됐던 시점인데. 그렇죠. 하지만 일본 자료도 청산리 전투 전역에서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렇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실패한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끼리 얘기해서 전사자가 몇 명이 부족하네 마네 이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 객관성이 조금 더 이제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자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1000명의 그 뭐 전사자가 있는 그리고 3000명이 있네 막 이러니까. 일본군 쪽 그 자료는 최근에 공개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일본이 공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일본에 가서 자료들을 찾아냈던 거라서 자료가 없던 거는 당연한 거지. 이걸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 성과를 폄하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저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걔들의 네. 논리가 분명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전사했으면 차단장 교체가 되는데 왜 안 됐느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논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전사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실패했다고 그렇죠. 당시 일본군이면 동아시아에서 이길 수가 없는 최강의 그렇죠. 군대였죠. 그런데 이 군대가 일본군 표현에 의하면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장비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었던 수천 명도 안 되는 독립군 부대를 토벌하지 못해서 청산리 산골을 헤매다가 전과를 못 거뒀다는 얘기는 일본군이 결국은 사상자에 상관없이 실패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이제 네. 이상훈 교수 지금 안 나오고 계세요. 참. 자, 오늘 그 책 소개 봉오동 천상리 정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이 책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네. 최근에 우리 그 일본하고의 그 경제 보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벌이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들은 뭐 인터넷에만 떠든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뽐때를 보여줍시다. 그 인터넷상에 나왔던 몇 가지 글 중에서 하나 좀 감동이었던 게 뭐였냐면 1919년에는 비록 졌지만 2019년에는 이깁시다. 뭐 이런 사실 그런데 질수 없는 싸움이죠. 뭉클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그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결론으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홍범도 장군의 정신도 있고 우리 이런 걸 계속 이어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정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책도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네네. 이런 분위기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멜떡